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산의 마음을 듣다.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자리에 앉아 국기를 향해 주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부산 발전 비전을 주제로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로운 분위기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여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리 위치를 같은 높이로 놓는 게 상징적으로 좋은 면은 있는데 잘 안 보여서도 불편하기도 하죠. 이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집단 토론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나쁜 데다가 또 불균형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 소외까지 겹쳐서 요새 저도 참 이 말 하기 싫던데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노인과 바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부산만 겪는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흐름으로 본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 지방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또 면 단위 이런 데서는 읍내로 또 지방 대도시들은 또 수도권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뉴욕으로 또 이런 면들이 있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집중화 현상이 사실 거부하기 어려운 마치 중력처럼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실제로 취해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는 소위 올인, 몰빵 전략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뭐 산업 경제 정책으로 보면 몇몇의 기업들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자원과 기회, 역량, 정책을 집중했기 때문에 소위 재벌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들 속에서도 특정 계층, 특정인들이 마치 특권층처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꽤 유용한 성장 발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우리가 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좀 훼손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은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면 이제 그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또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과밀해서 죽을 지경이고 지방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죠. 소위 소멸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 배려,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그간의 정부들도 특히 이제 민주정부는 균형 성장에 또는 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아마 이 중에 주민등록 번호에 따라서 미리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생 지원 또 소비 쿠폰 지원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도 약간의 작은 금액이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느끼고 계시죠? 액수가 너무 작아요. 별거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아예 이걸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정책 결정, 정책 판단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주력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또는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어쨌든 지역이 좀 광역화해서 좀 경제적 또는 사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해당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호남 지역 광주 전남에 가서 광주 전남이 가진 특성 중에 이 특장점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 보자라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좀 발전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침 지금 기후 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부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 특히 사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들은 아마 들어오실 때 메모지를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러시면 뭐다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개별 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통의 의제 중심으로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말씀을 부산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강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님의 부산 발전 비전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산의 마음을 듣다. 이 행사의 주무부처 장관인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우리가 북극 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양 수도권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단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절박한 마음으로부터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결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넘어야 될 산과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숙제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인 저 전재수와 우리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2030년에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은 2027년이면 북극 항로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백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기준으로 34번이나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국적 성사인 코스코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항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미 상시 운영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쇄빙선을 15척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서쪽으로는 무바로스크,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3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제4차 해운 기본 계획에 북극 항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적 선사인 CGM은 올 2월 달에 쇄빙선을 4척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극 항로를 선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극 항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초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점 도시를 저희들은 부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왜 부산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7위, 환정량 기준 세계 2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벌크, 액체 화물 등등 해가지고 모든 화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선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해신항이 개발이 되면 66선석이 됩니다. 싱가포르가 1인데 지금 66선석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상하이항이 지금 54선석입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세계 1위로 선석 용량을 늘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선 인프라가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미염산단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잘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 업체의 63%가 이곳 동남권에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 인프라도 역대 세계 최강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전기 노선 26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2등입니다. 전 세계 280개 항만으로 연결되는 경쟁력 있는 해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해운 항만 업체의 63%가 이곳에 있고 매출액의 73%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종사자의 50%가 이 동남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산업 인프라도 막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자동차, 에너지,
막강한 조선벨트, 창원의 첨단 기계산업, 방산산업, 그리고 포항의 제철 철강산업까지 이 항만의 배후의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잘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면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여기는 조선해양물류 관련 학과들이 개설이 돼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겁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항만, 조선, 해운, 산업, 인재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게 되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을 집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던 동남투자공사를 자본금 3조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존의 이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이 4종 세트를 적절하게 믹스시키고 극단적이고 최고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서울 수도권 하나를 만들 것이고, 그 또 다른 서울 수도권을 저희들은 앞으로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태롭게 성장 엔진 하나 가지고서 날고 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굳은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나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바로 이곳 부울경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셨고 저희들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실적과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의 결단을 제대로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이겠다는 해수부 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의 5극 3특 균형 발전과 부산의 역할에 대한 발제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흡을 맞춰서 지방시대 위원장. 근데 지방시대 위원장 이전에요, 그저께 그 위촉장 수여식 때도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니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하셔서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좀 생소하시죠? 이전에 그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졌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를 책임졌던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일종의, 다시 얘기하자면 지방살리기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보면 결국 지방 살리기는 국가 살리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이 신속하게 돼야 되고,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함께 신속하게 이전이 돼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수부와 협력해서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이전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지역 발전이, 균형 발전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그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를 이전하면 당연히 큰 공공기관이 오기 때문에 부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수부만 이전한다고 부산이 지금까지의 침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수부가 왔을 때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이 명실공히 해양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혁신도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를 만들 때 부산은 혁신도시가 3가지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해양수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영화산업이었고 세 번째가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방이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다가 그 정부가 바뀌면서 혁신도시 2단계 추진사업이 계획이 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단계 사업들이 전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오면 그 공공기관과 함께 그 관련 있는 대학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 당연히 함께 그 인재를 보고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그 이후에 정책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혁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서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만 와 있는, 그것도 전부 다도 아니고 그런 혁신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해수부만 오는 것에 그치면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와 함께 1차 이전 당시에 왔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해서 올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함께 와야 됩니다. 이것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해수부가 이전될 때 반드시 그 공공기관들도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가 공공기관들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전재수 장관께 해수부가 추진해 나가는 절차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시간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시간을 끄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부산이 함께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HMM은 우리 전재수 장관께서 열심히 HMM 본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HMM은 그나마 정부의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들에게 왜 수도권에만 있냐, 지방을 안 가고, 이걸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지역에 가면 특히 미래첨단산업, 미래산업들의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렵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R&D가 요즘은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인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역에 가면 그런 우수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은 영원히 발전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기업은 수도권으로 가야만 된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국립해양대학교, 여기 부경대학교를 포함해서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탑이 되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와 함께 부산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 그 분야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해양수도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수부와 협력해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부나 다른 부처들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이제는 지역도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함께 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갔던 5극 3특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그런 균형 성장 공약입니다. 5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자는 거고요.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그 3개의 도는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부울경이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울경마저도 이런 권역별 발전 전략에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지금처럼 계속 밀려버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균형 성장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워낙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고 계셔서요. 이 부분도 거의 밀린 숙제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도 국정기획위원회와 이 5극 3특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어떻게 나갈 건지 부처들과 관련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표 균형성장 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의 경우에 지금 부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그러면 메가시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선협력 후 통합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통합도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통합은 지역의 자율에 맡겨서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게 할 겁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5극 3특 전략에 따라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권역별로 수도권과 같은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없어도 적어도 이 권역 안에서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앞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산, 창원, 울산을 오가는데 차 없이는 못 다닌다고 하면 청년들이 바로 자가용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면 그러면 수도권과는 확실하게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 일자리를 구하면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는 권역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어디에 직장을 구하든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부터 생활권을 만들어야 경제권도 하나가 되고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그걸 통해서 권역이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면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이제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해 16,000명 이상의 20, 30대가 부울경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 6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이 배겨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서 전국이 골고루 5개 이상의 수도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부울경의 해양 수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정은 속도가 능력이다. 늘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인데 절차 때문에 해수부 이전이 늦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지방시대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진출이 용이한 부산의 지리적인 이점을 발판 삼아 해운 물류의 행정, 사법, 산업을 집적시켜 부산을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해양수산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강력한 의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 관계자분들 포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어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예산까지 막 얘기를 하던데 예산 내기는 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차피 나 따로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한번 미리 준비한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이 하정우 수석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그 인터넷에 치면은 그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곧 다시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사실 대통령님께서 부산 타운홀을 내려가시게 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비전이었던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메가시티 구상을 공약 때부터 천명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인공지능과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큰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수석실 그리고 정책실장 포함 정책실 전반으로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부울경 지역이 해운, 항만,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제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해운, 항만, 조선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경쟁력 있게 해서 최첨단 조선, 해양, 항만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전체에서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조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쟁력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포항에 해병대 1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말씀하셨던 하나라든가 삼성중공업, HD, 현대 조선소가 다 있죠. 이런 거기에 더해서 청원 사천 지역에 있는 많은 방산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국방 AI 그리고 국방 AI 전환을 통한 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어떤 기존의 강력함에 더해서 인공지능과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양 항만 특화된 AI R&D 센터 그리고 해양 항만 혹은 해군 특화된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해양 특화된 인공지능 R&D 전체 타운을
이 부울경 지역에 만들고 또 부산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 같이 밴쿠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의 강력한 컨텐츠적인 문화적인 요소인 영화제라든가 G스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연 문화까지 같이 만들었을 때 부울경이 기존의 산업적인 기회를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한 해양 중심의 글로벌 메가시티 권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아직은 초기 단계 설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수도권을 버금가는 글로벌 권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우 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주로는 우리는 하드웨어에 익숙해서 그런데 일단 하드웨어 얘기 중에 아마 김경수 위원장이 자기 소감 업무를 벗어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사실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광역교통망, 그냥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 없이도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또 교통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 울산, 경남 이게 지금 출발지가 어디더라? 울산에서 양산, 부산까지죠. 울산, 양산, 부산. 여기가 지금 7월 10일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면 착공은 아마 30년이 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가능하면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귀에 딱 들어오죠. 근데 인공지능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사관학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AI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상황이 곧 도래할 텐데 그 점도 잘 준비해서 저도 교육을 잘 시켜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살점을 붙이는 거죠. 이런 중추적인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실제로 앞으로 AI를 중심으로 하면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를 대전환한다. 전환을 해서 저번처럼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으로 보고 경험을 가지고 손으로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조업을 인공지능화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이제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국제적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금액도 다 써놨지만 제가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 아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막 답답했던 거 막 끝이 없을 겁니다. 다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아마 밤을 새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두 분 하정우 수석 포함해서 세 분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좀 의견들을 좀 일단 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고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부산 지역 발전에 관계된 뭐 정책 제안이나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또 한번 갖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오늘 세 분 발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객석에서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좋을 텐데 지정하는 방법을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데 가능하면 연합노소 잘 배합해서 앞뒤도 좌우도 잘 섞어서 잘 들으셨지요? 불평 불만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여기 저기 넷째 줄에 하늘색 옷 상의 입은 남성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대통령님께 좀 전달 좀 네, 부탁드려도 그건 되겠습니까? 뭐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 주시고 일로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 정동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대학이 무너지고, 대학이 무너져서 청년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 일자리가 다시 없어지는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 키우기입니다.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국립대학이 있고요. 이 대학들의 통합과 연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특성화 대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을 합치는 것을 넘어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해양과학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부산에서 미래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용 제도의 개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머물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정착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는 이전 지역 인재 30%와 비수도권 지역 인재 35%의 중복 산정을 허용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복 산정을 금지함으로써 해결을 한다면 현 제도상 부산으로 이전한 한 공기업을 가정했을 때 부산 지역 인재 30%를 뽑고 타 지역의 지방 인재 5%만 뽑아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출신을 65%까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중복 산정을 금지하게 된다면 부산 지역 인재 30%, 부산 외 타 지방 인재 35%, 남는 35%만 서울 수도권 인재로 채용을 할 수 있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출신 인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속도에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그 경영평가 지침만 수정해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해결책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지역 인재 양성에서 양질의 일자리 채용, 그리고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성공 모델로 만들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한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은 부산 지역의 4개 국립대학의 통합 연계를 통해서 특성화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는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게 거점 대학 육성이라고 하는데 취지에 맞아서, 이거는 부산, 경남, 부울경, 특히 뭐 부산의 특성에 맞는 거점 대학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정부 방침에 맞는 것이었어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기회, 이런 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 역량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약간 표현으로는 아주 보기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자기들도 지방으로 가고 싶다. 서울에 땅값 비싸고 힘들다.
그리고 자꾸 눈치 보여서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지방에 가니까 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직은 수원벨트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일자리도 평택 그 좀 더 하면은 충청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이 없다. 앞으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우리 보고 공장 열어놓고 놀란 말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고 지역을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까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으니까 또 사람이 떠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할 텐데 공공기관은 숫자로 보면 상징성은 있지만 사실 연간 신규 채용 인원수로 따지면 극히 일부에 그중에 또 일부의 일부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지역 경제에 엄청난 큰 변화를 줄 거다라고 하긴 조금은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테고 그 방향은 맞을 텐데 적정한 비율이 뭔지는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노력해야죠. 예를 들면 교육 기관들의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 재정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테고 또 지역에 애정 갖는 사람들도 좀 많아져야 하고 정주 여건도 강화해야 되고 문화 인프라도 최대한 좀 늘려서 나 영화관 없는 이 동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도 문제 같아요 보니까 중고등학교도 그러니까 뭐 자꾸 다 떠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자기 뜻을 펴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노력들을 그냥 이대로 놔둬서 그냥 말만 해서 되지는 않고요. 결국 돈과 정책, 역량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디에 어떤 내용에 어떤 투자를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를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다른 분. 좋은 제안이라고 하시면서 또 비율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분 여기 여기 5번째 줄에 하늘색 입으신 또 여성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색으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저도 편이에요. 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국립부경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청년 일자리 관련된 질문과 하나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질문 2가지를 총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개발로 일어나는 생산직 일자리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해양 신산업 분야에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이런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부산의 해양 강점을 활용해 단순한 생산직을 넘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이러한 일자리가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 또는 기업 유치 전략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을 하고요. 또한 2번째는 아까 전에 HMM과 같은 해양 기업들의 직접화를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하고 부산의 해양수산의 양질의 인재풀 양성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인재풀 양성을 위해 대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라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계획 단계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여튼 그게 어떤 게 가능하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각 전문 기관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각 담당 부처들도 있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선에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은 그거 필요하다 이거 누구나 인정해요. 좋은 일자리 많아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맞지요. 어떻게? 현실적으로가 되면 쉽지가 않죠. 그걸 제가 다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죠. 하여튼 필요한 방안들을 우리가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있으면 많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해양의 도시에 오다 보니까 자꾸 저도 하늘색에 그리고 계속 여기는 보는데. 이재명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답변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뭐 이따가 한꺼번에 모아서 네네. 이번에는 답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붉은색 안경을 쓰신 첫 줄에 계신 가능하면 의견들을 남성분. 많이 내시고 우리가 여기서 결판을 내자는 건 아니니까요. 박인호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 부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기 해양 강국 꿈이 되어 있는데 이미 5대 해양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해양 강국 운동을 지금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가장 느낀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 가장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으면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해수부 이전 정말 고맙습니다. 딱 정확한 시기에 정말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금리 해양수도 선포 25년입니다. 그리고明년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고明년이 8월 8일이 해양수산부 창립 30년입니다. 이런 때 정말 좋은 선물 주셨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들 그 해양수산 비서관이 복원이 소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통로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훌륭한 해양수산 전문가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특히 우리 전재수 또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저런 분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첫째 해양수 이전입니다. 시장님 칭찬 좀 하세요. 아니 저기 아낍니다. 아낍니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지금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영준 시장 계시는데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단비를 내려주셨다 생각하고 해수부 이전이 아니고 이전 정착이고 학대 발전입니다. 단순 이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좀 부산에 이 조선 산업 같은 거, 일단 미국은 지금 조선이 제조업이 아닙니다. 조선, 해운, 수리가 신해양 전략 산업이고 트럼프가 그렇게 명명을 했고 그 국가 해양위를 만들어서 해양 전략이 국가 전략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지금 해양수산부가 현재 1%입니다. 국가 예산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미니 붙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부산시 예산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조선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해쳐져 각 부처도 해쳐졌는데 해양 그 물류 관계가 국토부에 또 있습니다. 폐지될 때까지가 안 주고요. 그다음에 해양 레저가 와야 됩니다. 이 세 개 정도는 와야 안 되겠냐 싶어서 현재 1%의 해수부를 적어도 한 2% 정도는 해주셔야 정말 앞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때가 이래야 타 지역에 대한 또 부산 시민에 대한 내려올 수 있는 해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이래 1%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는 계속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해수부 인도네시아는 지금 알다시피 해수부 해양 보충력 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굉장하고 참 한국이 해양 강국인데 너무 해수부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양 강국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대통령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양부 수산부 힘을 실어 주셔야 이게 부산은 어떤 힘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예요? 네, 조금 줄여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를 꼭 서울에서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좁은 나라인데 부산수도 한번 하고 남부의 건의 수도인데 부산수도 한번 하고 관계장관 회의도 꼭 서울서 할 게 없고 그래서 좀 국무회의도 좀 부산서도 한번 하고 하는 이런 것만 꼭 서울서만 할 게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여튼간에 좀 이번 기회에 정말 부산 시민들 한이 많습니다. 해수부 보호 운동을 5년간 했습니다. 폐지돼 가지고 그래서 네. 꼭 이번에 부산 시민 한을 꼭 풀어주 강한 해수부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바로
계속 하세요. 이게 의견을 듣는 자리지. 네, 이게 뭐. 네. 이번에는 또 여성분들의 마음. 여기 네 번째 줄에 계신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90세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네, 오래오래 사시라고 안부 전해.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머니 일을 좀 잘하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내가 뭐라 카드노 그 숨은 흙 속에 숨은 보석이라 안 하드나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의 러시아 수교의 정책에서 인프라 속에서 저는 러시아 선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수교라는 정책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느끼고 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 항로의 비전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는 감천항이 있습니다. 감천항은 러시아 수산물을 하역할 수 있는 항으로서 유일한 부산에서 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이고 지금 현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저녁에 이렇게 이런 부산의 마음을 듣는다라는 홍보 문자를 보고 배가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나도 그냥 한번 신청이나 해볼까 했는데 덜컥 이렇게 오라는 이게 초청을 받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론에 이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북극 항로의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주위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전에 물량과 비교해서 3년을 대비를 해보게 되면 해마다 10%에서 15%씩 물량을 숫자로 따지면 한 10만 톤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지금 러시아 쪽 회사와 얘기를 해보니 왜 부산에 하역을 하지 않는지 여쭤보니 너무 물류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환적항으로서 이렇게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정책과 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의견을 내봅니다. 정책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들을 조금 압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맨 앞에 있으신 하얀 셔츠 입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하정우 수석님께서 말씀 주셨던 해양도시의 미래 첨단 산업을 좀 도입하겠다. 그리고 아까 부경대 졸업생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누군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7번째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소프트스퀘어드의 대표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수도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한 다음에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사실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의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16,000명이 유출된다고 말씀을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5,000명이 과학기술 인재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는 이 대안을 몇 년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원격 근무 전환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개발팀 구독 서비스 그릿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릿지는 수도권의 유망 기업들을 원격 근무의 형태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연결해서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려는 부산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많이들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는 출산을 하고 육아와 병행을 하시면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수도권 기업을 원격 근무를 전환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연결하는 모델로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네, 일단은 또 질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맨 저 뒤로 가겠습니다.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시는 우리 검은색 상의 입은 여성분. 네. 오늘 기분 좋습니다. 당첨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후보님 때보다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 더 좋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니까 참 듣기 좋고 부산 오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사고에서 온 한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약해서 빨리 읽어 가겠습니다.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대통령님, 북극항로 발전의 중심이 될 북항은 일제강점기 매립되어 개발된 곳으로 해방 이후는 국가항만의 기능을 하면서 부산 시민도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 시민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씀과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먹거리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유지가 서려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산 북항 재개발지가 부산의 미래를 담을 장소가 아닌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부산검찰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위한 뇌물비리 사건 수사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의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부산지검의 수사는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 발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의 고발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는 항만공사만 책임을 묻고 사실상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부산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땅의 용도를 변경한 부산항만공사와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어준 부산시인데 왜 항만공사만 책임을 묻고 부산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북항 재개발 3구역, D3구역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뇌물 사건에 대해 관계 수사기관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도 북항 재개발은 이런저런 편법으로 부산시가 사실상의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몇 년 후에는 북항 재개발 1단계는 아파트 천국이 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조금 압축시켜 주셔서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대갑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드러난 뇌물범죄 사건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국가 공권력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부산 북항의 잘못된 재개발로 아파트 천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전국의 다른 항만 재개발 사업에도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따로 저희가 또 자료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못하셔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네, 나중에 자료 넘겨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자리를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 뒤에 검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메모하신 거는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아름다운 부산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얘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려면은 금융 강국의 꿈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도시들은 대부분 대형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모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천혜의 조건들을 갖춘 도시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저항 2위와 그다음에 직항 7위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선석을 더 누르면은 세계 1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실물 기반 산업 클러스터들이 인근, 울산, 창원, 거제 또한 포항을 비롯해서 도시들의 산재에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입지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부산이 아직도 국제적으로 금융 후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부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의 25%를 감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참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이 가장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전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국제금융센터, 동남투자은행 그리고 주변의 도시들의 산업 클러스터들이 힘을 모아 AI 금융 전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 융합한다면 세계 최초의 AI 기반 미래 금융형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금융 체계를 바꿀 수 있는 AI 전문 금융 도시와 금융 전문 맞춤형 데이터 센터 설립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강력한 컨트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부산에서 실현된다면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꿈꾸시던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의 꿈이 함께 실현되리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리더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수석님이 얘기하신 AI 데이터 센터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성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산 남구에서 온 안지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으로서 빠르게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북극항로는 눈이 녹더라도 사실상 여름철에만 운행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불확실해 보이고 기후위기 위험성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북극항로에 투입하기보다는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그린 옐로우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항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녹색 해운항로 구축, 그리고 그린 메탄올 등 차세대 선박 연료 인프라 확충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녹색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녹색 해운 항로에서 그린 메탄올과 같은 대체 연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공급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청문 자리가 아니고 각자가 가진 좋은 제안들, 의견들을 내세요. 그리고 북극 항로도 중요하고 그린 연료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도록 합시다. 네. 자꾸 사회자가 질문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라. 네네. 우선은 저희가 1부에서 부산 발전 비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2부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좀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2부로 넘어가서 또 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각계의 의견들은 잘 들었고요. 그 의견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실력을 뽐내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아직도 선거 후보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일부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단초로 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또 방향도 우리가 토의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는 뭐 주제 제안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우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또 우리 집안 문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약간 주제 의제를 좀 넓혀서 말씀하실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씀처럼 좀 정책 제안이나 토론 위주로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시는 회색 상의분 남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진구 계금동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박홍기라고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22년도부터 올 대선 때까지 부산에 오시면 제가 다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수치를 많이 왔다 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우리 이현 후보 지원이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제 친구들 다 데리고 갔고 또 저희 아파트에서 서설이 너무 기십니다. 저희 아파트에 식사를 하셨는데 제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어쨌든 그렇고 사실은 제 아내가 이재명 대통령 굉장한 팬이었는데 그 3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다가 4월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 와이프 대신 제가 온 건데 대통령 되시는 걸 못 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아내 정지영은 아마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잘 지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께서 해수부 이전, HMM, 회사법원 유치, 동남투자은행 출범 등 4가지 과제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 등으로 떠나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해수부 HMM 등이 오면 부산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태보하는 제2의 도시 부산의 발전과 부활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박영종 시장님도 꼭 좀 같이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저 카메라 옆에 계신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부산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왔고 부산을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 정수환입니다.
저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리나 체인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해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해운 환경 규제들을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산 수출 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대통령님 공약이었던 기후 관련 공약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 수출 기업들의 ESG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ESG 경영 쪽에서 업무를 하면서 부산의 중소, 중견 수출 기업들이 ESG 경영과 관련된 대응 문제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계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노사 관계, 이사회 구성 등 모든 것을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중소, 중견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이를 준비하지 못해서 ESG 경영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현재 많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납품에서 떨어지거나 거래처를 잃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수도권과 달리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교육이나 세미나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경영 대응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수출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훌륭한 기업들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산 기업들에게 ESG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정책이나 지원들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SG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네, 그 종이로 흔들고 계시는 우리 정장 입으신 남성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팬입니다. 나중에 사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 수해 지역 순시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 최초 목욕탕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물안경과 해양, 재난, 건설 분야에서 일하며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로 있는 추태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기후변화, 해양, 재난안전이 국가 핵심 미래 먹거리입니다. 5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통합 정책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마산 등은 하구권 연안도시로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복합재난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환경부, 해양부 등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어 통합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서 해양수산부를 국가전략부서로 전면 개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연안 재난 및 하구권 연안도시 재개발 전담 조직 설치. 둘째, 기후 위기 대응 및 북극 항로 경제 기획 기능 신설. 셋째,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연안 전략본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통합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죠. 해양, 대기, 연안도시의 재난 및 자원관리를 통합 실행하는 국가전략기관입니다. 네덜란드의 인프라 물관리청 나이크스 바터스타트라는 조직은 항구, 해안, 내륙 수계를 포함한 수자원과 도시방제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며 연안도시의 재개발과 재생을 기후 적응형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의 전진기지며 연안기후재난의 최전선입니다. 이곳 부산에서 전략적 기능을 갖춘 해수부가 다시 태어난다면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 해양경제의 대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수 장관이 심어놓은 사람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 왼쪽 편의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도 줄어들지가 않는데. 네. 여기 아무나 하세요 그냥. 네네. 저기 저 손을 약간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예, 저는 살고 싶은 동래구에서 온 유근태입니다. 오늘 손을 흔든 바람에 제대로 당첨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중에 소외된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보다도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가덕 신공항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에 현대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몇 차를 통과해서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기 연장, 수지액 증액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전히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산시와 국토부와 정부에서는 현재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동남권 허브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북극 항로를 개척할 시 향후 그걸 대비해서라도 육로, 항공, 우리가 철도 여러 가지 우리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빨리 저희들 부산 시민의 바람은 가덕 신공항이 빨리 착공했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가덕 신공항 얘기는 뭐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정부를 거쳐서 아주 오랫동안 기획하고 집행되어 온 사안이라서 지금 뭐 잠깐의 혼선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했던 현대건설이 아마 설계안을 실제로 안 내고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라 이거 혹시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막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다고 확 무슨 양평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좌초되지 않게 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마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여성분 찾아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55분인데요. 4시까지 정도 질문 받고 이제 대통령님께. 그거 보세요. 자꾸 질문하잖아. 제안 받고 대통령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아니스트 김정화라고 합니다. 지금 음악문학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예술인연대 부산 경남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부산은 대통령님의 국가 전략에 따라서 반드시 성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문화와 예술이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제대로 된 제작극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극장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극장은 국가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예술가가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업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장소를 만들고 예술가들에게 속칭 삥을 뜯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작극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후보님 시절에 저희 예술인연대 공개토론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작극장이란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예술가들을 직접 고용해서 문화예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국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부산에서 대통령님께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서울에서 가장 먼 곳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철학을 여기에서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부산을 우리나라 최초의 제작극장 시범도시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부산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인프라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있으나 지금 제작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는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1990년에 문화부 이어령 장관께서 한예종을 만들면서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탁월한 개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술가들이 더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을 기초예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창작 시스템인 제작극장이 그 답인데요. 부산의 공연가들은 전국 최초의 제작극장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도 그 약간 감이 안 잡히던데 제작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하고 제작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판단을 잘 못하겠던데. 제작을 직접 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홀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예산 기준을 보니까 열흘 정도의 개관 페스티벌에 29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극장 안에서 제작 시스템을 갖고 일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1년 365일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네, 뭐 좋은데요. 근데 그건 또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은 영원한 고3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제작을 모든 예술가들을 다 포섭하지 못할 테고 당연하죠. 그중에 일부가 참여하게 될 텐데 결국은 거기는 예산이 들 테고 그걸 결국은 특정 소수가 지속적으로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지속적으로 독점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건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깐만. 그 문제는 어떻게 제안이니까 우리 문화부에서 새로운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다양하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그 정책실에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사안이기도 한데 내년 예산 편성에서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아마 현장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역시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각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오페라단, 국악단, 교향악단 뭐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한번 특별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놨다고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죠. 네, 저 파란색 조끼 입으신 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대통령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까지 단식 투쟁을 하고 온 해양수산부 노조위원장 윤병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강국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제2 성장 엔진을 마련한다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 직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은 현재 아침에 뉴스에도 봤는데 산업부를 해수부에 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마치 해수부와 산업부 행결이 같이 보이는데 제가 왜 가져오는데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의 가격은 50%가 장비입니다. 엔진하고 해양 시스템인데 국산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일본과 유럽이 전부 장비들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탄올이나 이런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자율선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부가 산업부에 이런 플랜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박을 세계 강국 세계 1위로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대로 된 기자재 연구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조그만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이런 앞전에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항공선 선박에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전부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오파상에 배만 불리고 외국 업체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내 업체들이 중소 작은 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의했는데 앞으로 국산화 전략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세수부가 세종에 있으면 100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지만은 부산에 오면 만이다. 그렇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산업부에 있으면 1000이지만은 우리 해수부로 오면은 부산에 오면은 12,00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어디가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을 대통령님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산이 좀 소외됐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이 국제회의라든지 또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들이 많아서 저희 간부들이 국회나 서울에 가서 보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를 둬서 업무를 분담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엄청 국민들의 식탁에 불안이 있었는데 수산은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의 식량 안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원 한 명을 못 구해서 수산 동식물 전문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의사를 한 명 하는데 행안부의 담임이 너무 높아서 인원을 못 가고 직원들이 연가 보상비를 해서 임기제 근로자로 지금 몇 년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과 중국어를 단속하는 LNG 선박을 3,000톤짜리 지금 건조하는데 1,000톤짜리 선박 인원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365일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폭발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지금 배가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저선수하고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직원들이 하소연하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연내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자들은 전월세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고 또 막 고등학생이 된 학부모들 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자녀만 세종에 놓고 부모만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것인 주 4.5일째 근무를 해수부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우리 박형준 시장이 모셨는데 조금 이따 박형준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를 위해서 다 해주겠다가 아닌 어떠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 약속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수부 직원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 국민을 당연히 늘 열심히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에서 해수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송정로로 왔는데 택시가 기차 노선이 끊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지하도에 물도 없는데 다 바리케이드를 쳤더라고요. 택시 기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과거에는 물이 차거나 위험이 상존했을 때 하는데 지금은 사전에 미리 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국민의 안전하고 낫다. 또 일요일 날은 그랬습니다. 제가 단식으로 이제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한의사님께서 비가 오면 항상 큰 비가 안 와도 우리 집 앞에까지 물이 찬다. 이번에는 안 찼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님께서 홍수 났을 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담배꽁초나 하수구를 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보면 자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이 혁명보다 어렵다겠습니다. 그 혁신은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님, 우리 시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선봉장에 서야만이 변화와 혁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은 밑에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도 명심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라서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뭔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시길래 뭔 또 꼭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노조위원장이셨군요. 네. 네, 우선은 우리 박정준 시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해수부 직원들 부산으로 이전하면 뭐 각종 지원 정책 하시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꼭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단 면담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해수부 옮긴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놓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사실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해도 뭐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결정을 했으면 이걸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해수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집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당장 학교 어떡하란 말이냐 뭐 얘기부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나 불이익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 또는 특정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는 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세상 아니겠냐라는 게 제 평소 신념이어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을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또 세종으로 갔다가 또 부산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중의 불편함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필요한 대책들을 충분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관이 잘 하시겠죠. 뭐 지금 19인데 안 그래도 뭐 이미 다 약속한 것 같은데 보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게요. 또 흔쾌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해수부의 업무 범위에 관한 거라든지 해수부 조직에 관한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필요한 조정들은 할 텐데 어쨌든 이것도 또 보는 입장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우리 사회는 토론이 참 부족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제거할 대상으로 여기고 서로 논의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조정해서 합의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싸우고 보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게 인정도 안 하고 상대가 뭔 얘기하면 왜곡 조작해가지고 과장해서 소위 허수아비 전법으로 없는 허상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섭섭해서 싸우고 이걸 일상에서 보다 보니 그냥 그게 뭐 당연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또 생각도 다 다르죠.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전을 놓고 어떤 사람은 표면을 보면서 아 동그랗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보고 일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동그랗다고 우기고 일자라고 우기고 그러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일자편 다 모여라 동그라미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편갈라 싸우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하고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서로 존중해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다 용인해주고 서로 또 양보하고 그러다 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 아주 작은 간극은 이제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결정해 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나면 다 수용하고 또 다른 의제를 찾아서 가야지 맨날 거기 모여가지고 매달려서 싸우고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참 일부에서 보면 대통령이 뭐 저리 허망한 일을 하러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 저한테도 국정을 이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똑같은 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관련된 민간단체, 민간인, 이해관계인들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뭘 하더라도 수요자, 진짜 이 나라의 주인, 국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행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 수혜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그게 곧 배려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내가 행정을, 국정을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내 집단을 위해서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연습을 좀 하자는 취지예요. 의견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문하면 답을 막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은 언제나 그렇지만 의견을 좀 모아보자. 그리고 제가 뭐 그걸 열심히 다 아는 척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선거 때는 그래야죠. 지금은 겸허하게 듣고 의견들을 잘 모아서 경청하고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나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 많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또 저도 이제 또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특별 열차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에 혼선이 생긴대요. 잘 맞춰줘야 됩니다. 좀 아쉽긴 할 텐데 좀 메모하신 거는 다 주시고 언제 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첨에 당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 제목 그대로 부산의 마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1,900여 건의 내용들 다 접수했고요. 메모로 받은 것들도 다 접수해서 같이 또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 힘껏 뛰자는 말씀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석하실 건데요.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인증샷, 인증샷을 먼저 찍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돌아서서 여기서 한번 찍을까요? 이렇게 돌아 앉아서. 그럴까요? 대통령님 이쪽에 앉으시는 걸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십시오. 저희가 방향을 틀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부산 화이팅! 전체적으로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부산 타운홀 행사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가실 때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